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2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반등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추락하면서 15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SM과 하림, 동원 LX 등 중견기업들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에 쓰이는 초고성능 D램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성능 검증을 위해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의 40년 고속 성장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오늘 중국인민은행이 2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당장 보다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2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기존 3.55%에서 3.45%로 10bp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5bp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를 밑돈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진정기미를 보이던 위안화 환율도 금리 인하 발표 이후 다시 달러당 7.3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가 내렸다는 것은 중국 통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민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죠.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요인을 적용하거든요. 월가에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중국 당국의 의미 있는 재정 지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위기 진정과 위안화 가치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중국 당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 수출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추락하면서 우리 경제가 하반기 반등할 것이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8년 전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기 당시 우리 수출이 고전했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경착륙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15년에서 2016년. 당시 한국 수출은 줄곧 마이너스였습니다. 8년여가 흘러 부동산발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 수출은 다시 한번 차이나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5%나 줄면서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수출은 무려 27%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수출 물량 증가세를 근거로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회복세를 점쳤지만 심상치 않은 중국의 경기 불안에 하반기 기대되던 수출 반등 시점이 더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출 비중이 많이 줄기는 했어도 중국은 여전히 20% 수준의 최대 교역국. 전문가들이 꼽는 하반기 수출 플러스의 핵심 요건도 중국의 경기 회복입니다. IT 수출 중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41.3%,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 57.1%.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회복이 안 되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ICT 산업도 경기 회복이 안 될 거고.
특히 중국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어 반도체 제조 장비,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엔 더욱 비상이 걸린 상황. 내수도 문제지만은 중국 수출도 상당히 줄어가지고 우리나라 중간재도 이제 잘 안 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중간재 대신 자기들 제품을 쓰는 게 대체 효과도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가 우리나라 최소한 2년은 갈 거로 저는 생각. 이번 기회에 중간재에 치중해 있던 대중 수출 구조를 다듬어 고부가 소비재나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 등 유망 수출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엔비디아 훈풍 기다리는 반도체주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뉴스, 물론 중국발 리스크와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를 꼽자면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엔비디아 실적과 또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죠. 한미 반도체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30.9% 올랐는데 이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 강했습니다. 또 이오테크닉스는 12.3%,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ISC까지 모두 상승률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GPU 수요 급증에 따른 HBM의 확대 수혜를 이들이 공유할 것이란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CG트로닉스와 미래산업입니다. 먼저 CG트로닉스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 소식을 내놓았는데요. GAN 화학물 반도체와 관련한 에피웨이퍼 소재 국산화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 업체인 미래산업은 무상증자 공시에 3거래일째 상한가에 가까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올해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과잉 재고에 대한 경계감으로 4년 만에 감소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만 AI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시장 확대 추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꿈틀대는 바이오 빛바란 기술 특례입니다. 긴 빙하기를 끝내고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 흐름이 참 반가운데요. 대장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 공개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IPO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세 기업은 시노펙스와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노mem컴퍼니입니다. 장중 상한가로 치솟은 시노펙스는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의 GMP 인증을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제까지 국내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투석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국내 관련 시장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시노펙스가 연간 200만 개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고 또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 대한 배타적 독점 권한도 갖고 있어서 올해 말 품목 허가만 마친다면 본격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이 주력 분목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100%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 발표 이후 증권가에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노mem 컴퍼니 역시 오늘 신규 표적 항암제를 연내 기술 이전해서 기술력을 증명하겠다 이런 발표에 17.8%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와 지노mem 컴퍼니 모두 기술 특례 상장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뉴스는 주가 조작 처벌 강화법을 두고 막판 진통입니다. 지난 4월 SG증권발 사태 이후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 개정안을 금융당국이 지난 18일에 입법 예고를 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 예고가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금융위원회 측은 법무부와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 법안 시행령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요. 또 금융당국의 입법 예고가 타부처의 경고로 인해서 입법 예고가 취소된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내년 초 시행은 지키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시행 이전부터 나는 잡음에 이번 법 개정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키플러스였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을 위한 첫 단추인 예비 입찰이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예비 입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당초 HMM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혀온 곳 가운데 저희 취재 결과 동원과 하림, LX그룹, 독일계 하팍로이드 등이 실제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의 추가 입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차와 포스코그룹 등은 인수전 참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막판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HMM 인수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곳은 우호연 회장이 이끄는 SN그룹이었지만 막판에 인수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 벌크 선사 펜오션을 인수한 하림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인수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원과 LX그룹은 이번 HMM 인수로 종합 물류그룹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HMM 인수전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수전에 뛰어든 네 곳 모두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그룹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매각가 5에서 6조 원대인 HMM 인수를 위해선 재무적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재무적 투자자에게 HMM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자본과 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가 HMM의 인수기업이 되길 원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을 더 갖춘 전략적 투자자들이 나올 때까지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플러스 초대석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 지수 상승률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계신 코스닥 시장위원회 민홍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코스닥 2차 전지 열풍 속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지금 8월까지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그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의 우려 등으로 주식 시장이 다소 조정되고는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고금리 등 불리한 그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2차 전지, 반도체 등 그 유망 산업의 주식들의 견인으로 지수와 시총이 상승하는 등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네. 다만 2차 전지가 전기차 등의 핵심 소재로 급부상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망한 코스닥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그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의 활력을 이어가려면 일부 종목군에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주도주를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 방안의 그 정책 효과 등으로 코스닥 시장의 업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미래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 빛과 함께 그림자도 짙어진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비투 문제가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비투 여부를 판단하는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작년 대비 일부 증가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단순히 그 비투에서 기인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등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기 회복의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섹터, 특히 2차 전지나 초전도체 관련주의 주가 급등은 유행에 민감한 요즘 투자자들의 성향하고 유튜브 등 그 정보 확산이 맞물린 자금 쏠림의 현상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장 산업을 그 선도할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한탕을 노리거나 분위기에 편승한 매매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와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 굵직한 기업들이 코스닥을 연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우량한 코스닥 기업들이 좀 떠나지 않도록 하는 뭐 유인책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대책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일부 기업들이 그 잘못된 오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으로 가면 뭐 주가가 상승한다거나 기관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이전 상장을 고민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주가와 거래량 등은 그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 이전과 그 주가 거래량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고 최근 여러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우량 기업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 11월에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원을 위해서 올 3월에 이들 기업의 공시 영문 번역 서비스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4월에는 300여 명이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세그먼트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유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의 그 ETF 상장 상품이 이제 2개가 출시되었고요. 7월에는 그 코스닥 글로벌 주식 선물 10개 종목을 추가 상장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코스닥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IR을 통해서 이들 기업이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스닥 글로벌 연계 투자 상품이 확대, 그리고 홍보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서 코스닥 글로벌 나아가서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이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고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둘러싼 오해를 하나 더 좀 풀어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최근 이 코스닥을 떠난 이후로 좀 공매도를 꼽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상당히 큽니다. 이 공매도를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2차 전지 종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모두 공매도의 증감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전 상장과 공매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공매도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셨는데 많은 연구가들이 공매도가 그 주식시장의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 순기능도 있고 투자자들한테는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해칭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매도 세력에 의한 주가 하락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순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많은 투자자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좀 적자를 내는 기업이 있다 보니 좀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7월에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코스닥 시장의 소관 사항은 올 하반기 내에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특례의 문호를 개방해서 딥테크 등 혁신 기업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풋백 옵션 등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술특례 기업은 수익성 대신에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을 실현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퇴출 요건을 적용해서 상장 후에 성장에 실패하고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은 주식 투자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좀 잇따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서 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일부 기업에서는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사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임원의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공시사항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거래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제재인 상장 폐지의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횡령 배임은 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아주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보고 엄격한 공시 기준을 적용해서 엄중히 규제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 초대석 코스닥 시장위원회 민홍기 위원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가운데 하나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이제는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가 어느새 0%대까지 떨어지자 정치권에서 더 비싼 빅테크 간편 결제 수수료를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3년마다 조정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즉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매번 인하해왔는데 0%대까지 떨어진 수수료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악화에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줄었습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혀왔던 만큼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14년간 14번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92%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며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수료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이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제도 손질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드 수수료 대신 올해 국정감사에선 빅테크사의 간편 결제 수수료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간편 결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성장하고 있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업체들의 간편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보다 2~3배가량 높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리는 국회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카드 수수료 대신 빅테크 수수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